내성 전쟁에 대해서 자만 교수님의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퍼스보다 시드니에 가까운 곳이다. 퍼스보다 시드니에 20분. 1992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 연구팀이 토요타 랜드 크루저 몇 대에 나누어 타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최북단의 웨딴 원주민 마을로 향했다. 연구팀의 목적지들은 출발지 퍼스에서 3,000km 훨씬 넘게 떨어진 곳이었다. 그 중에 몇몇 곳과 퍼스 간의 거리는 퍼스와 대륙 반대편 동해안의 시드니 간 거리보다 멀었다. 연구팀의 책임자인 미생물학자 워런 그러브는 동해안의 뉴사우스 웨일즈주에 자랐으나 1957년부터 퍼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브는 이제 커틴 대학교 연구팀을 이끌고 중요한 돌파구를 찾아내기 직전이었다. 그러브 연구팀은 포도알균 감염증에 관심이 있었고 WA 보건국은 그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해 웨딴 마을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폐티 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 보균 여부를 검사하게 했다. 퍼스에 있는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MRSA 보균율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지만 WA 최북단과 동부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WA 보건국은 오스트레일리아 동해안의 병원처럼 WA 지역 병원에서도 MRSA가 고질적 문제가 될까봐 전전긍긍했다. 동해안의 병원에서는 MRSA가 계속해서 감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다. 지금까지 WA가 무사했던 까닭은 무엇보다 고립된 위치 덕분이었다. WA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큰 주이다. 그 면적은 약 260만 제곱킬로미터로 텍사스주와 알래스카주를 합친 면적과 맞먹는다. 수도인 퍼스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도시로 손꼽힌다. 그나마 면적이 비슷한 도시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애들레이드도 퍼스에서 2,700km 넘게 떨어져 있다. 또한 WA 인구는 2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85%가 퍼스와 그 주변 지역에 산다. 그러브의 연구실은 MRSA 검사의 중심지였다. 그 전문성은 그러브의 연구실과 왕립 퍼스 병원의 미생물학자 존 피엄은 박사간의 성공적인 협력에 기인했다. WA 보건국은 관련 기관에 모든 MRSA 세균들을 그러브 연구실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왕립 퍼스 병원은 MRSA 샘플을 그러브 연구팀에게 계속 보냈고 연구팀은 입수한 샘플을 검사하고 분류하면서 감염관리 정보를 종합해 왔다. 취지는 MRS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각종 세균들을 식별하고 추적해서 이들이 WA 소재 병원으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브 연구팀은 수년간의 오스트레일리아 최고의 MRS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덕분에 갖가지 MRSA 식별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수시로 받게 되었다. 그들은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본 적 없는 세균주도 발견했는데 그 종류는 지구 반대편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보낸 세균주와 일치했다. 연구팀은 그 특정 세균주가 휴스턴의 두 선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두 선원은 WA 남부에서 배를 정박했다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MRSA 감염증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WA 최북단 웨딴 킴벌리 지역의 환자에게서 채취한 MRSA 샘플을 받았다. 그 세균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어느 세균주와도 달랐다. 이는 연구팀이 풀어내기 힘든 수수께끼였다. 적어도 퍼스에서는 해결이 어려웠다. 연구팀은 WA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서 고립된 마을을 방문해서 그 세균주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러고는 웨딴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협조해 주지 않아 연구팀이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했다. 환자 병력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수수께끼를 푸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그런 일을 하려면 전적인 협조와 신뢰가 필요했다. 다행히도 그러고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보건 분야의 거물 마이클 그레이시 박사에게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그가 거기서 본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곳에는 이와 설사병과 영양실조 등이 만연했다. 그래서 이후에 20년간 그레이시는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오스트레일리아 백인과 원주민의 건강 격차를 유발하는 사회 경제 요인과 임상 문제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레이시는 그러브보다 먼저 킴벌리에 가서 현지인 2명에게 현장 연구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협조를 얻어내고 그러브가 샘플을 채취하고 환자 병력을 기록할 만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그레이시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러브 연구팀은 원주민들에게 접근하지 못했을 터이고 제때의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을 터였다. 연구팀은 면봉으로 원주민들의 비강, 목구멍, 피부에서 샘플을 채취했다. 하지만 샘플 채취는 시작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샘플을 버스까지 안전하게 수송할 뾰족한 방법조차 없었다. 다행히 오스트레일리아에 특화된 해결책이 한 가지 있었다. 연구팀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높이 평가받는 로얄 플라잉 닥터스 기관의 협조를 얻었다. RFD는 100년쯤 전쯤에 퀸즐랜드주 존 플린 목사가 창설한 세계 최초의 항공의료 서비스 기관이다. RFD가 도입될 당시 항공여행은 일부 특권층만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무전기와 비행기란 두 가지 획기적인 기기가 합쳐지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지형과 외딴 마을 때문에 더욱 해결하기 어려웠던 보건 위기의 첨단 해결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브 연구팀의 도움을 요청한 때를 기점으로 RFD는 명망 높은 중요한 서비스 기관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또 다른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퍼스로 들어가 샘플을 분석한 연구팀은 그 샘플이 전에 킴벌리 곳곳에 연구실로 왔던 MRSA 세균주와 일지하나 퍼스의 병원 세균주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고 연구팀이 검수한 킴벌리 등지의 세균주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었으며 전에 보고됐던 모든 MRSA와 유전적으로 달랐다. 이들의 플라스미드와 내성 패턴은 전에 그러브가 봤던 다른 지역의 세균주와는 전혀 달랐다. 더 특이한 점은 킴벌리 등지의 신종 MRSA 보균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그때까지 병원에 없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MRSA가 있다는 사실은 보고된 바가 없었다. 신종 MRSA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고립된 원주민 마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답을 얻으려면 WA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검사를 실시해야 했다. 그러고는 연구기획안을 작성해서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보건의료연구위원회로부터 연구비를 받았다. 이후에 7년간 WA 보건국과 RFD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브 연구팀은 WA를 종횡무진도비며 킴벌리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외딴 마을의 원주민들을 검사하고 간간히 퍼스에 들러서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WA 동부의 부르턴과 중부의 필라바 등지를 여행하며 여러 크고 작은 마을에서 샘플을 채취했다. 그 중에는 주민이 40명뿐인 마을도 있었고 몇 100명인 마을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았는데 이는 그들의 주변 환경에서 MRSA가 출현하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그러브 연구팀은 오랫동안 원주민과 협력해온 그레이시 같은 의사들의 도움을 여러 번 받았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브 연구팀은 피검사자가 이제까지 어떤 병을 앓았는지 그리고 마을에서 사용하는 항생물질이 있는지를 기록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림이 조금씩 완성되었는데 완성된 그림은 MRSA에 대한 이전의 통념을 뒤집었다. 연구팀은 신중히 세균주를 분류하고 세균주와 환자 병력을 관련 지으면서 내성이 생기는 원리에 대한 기존 통념을 근본으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불길했다. 그들은 병원 획득성 MRSA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획득성 MRSA를 발견했다. 이는 전 세계의 과학자와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두려움에 빠뜨렸다. 그러브의 확정에 따르면 MRSA는 반드시 병원에서만 생기진 않았다. 그 세균은 지역사회에서 발생이 가능했다.
계층이나 빈부와 무관한 문제였다. 20일. 이 대단한, 그러니까 이런 MRS의 어떤 이런 것들이 병원에 없어야만 생길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거 지역에서도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성이라는 것이 아주 신기하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참 연구비도 많이 지원을 받고 해야만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지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1장에 계층이나 빈부와의 무관한 문제. 셉트레는 두 가지 항생제 트립 메토프림과 설파 메톡사졸의 조화물로 내가 어렸을 때 집안의 상비약이었다. 나는 몸에서 열이 나면 분홍색 셉트린 시설을 큰 스푼으로 하나 먹었고 목구멍이 간질간질하면 작은 스푼으로 하나 먹었다. 나는 그 약이 싫지가 않았다. 풍선껌 향미로 등의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서 맛이 달콤했다. 게다가 그 약을 먹는 날에는 보통 학교를 쉬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향미 시럽을 뗐지만 그 약은 언제나 부엌 찬장 왼쪽에서 둘째 칸에 있었다. 알고 보니 셉트레는 성인용 약도 있었고 정지도 있었다. 파란 브리스터 포장에 하얀 타원형 알약이 들어있는 형태로도 나왔다. 처방전이 없어서 셉트레를 못 사는 일은 없었다. 그 약은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입이 가능했다. 이게 문제일 수 있겠네요. 우리 가족은 중산층이었고 중산층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집에 약을 잘 갖춰 둔다는 점이었다. 30년 후에도 파키스탄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내가 살았던 동네의 약국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제네릭 약과 브랜드 약을 파는데 그 중에는 해외 브랜드도 있고 국내 브랜드도 있었다. 그런 약은 가격도 품질도 천차만별이지만 여전히 처방일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항생제가 이롭기는커녕 해로울 만한 경우에도 처방된다는 문제는 우리 집안의 여러 의사를 포함한 현지 의사들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환자가 열이 나든 목감기를 앓든 치통을 앓든 가정의들은 주저없이 항생제를 권하는데 때론 전화 한 통화로도 권한다. 감염증 원인이 정말 생기는지 알아보려고 검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설상가상으로 환자들이 처방전 없이 약국에 가서 항생제를 직접 구입하는 일도 허다한데 이는 홈스 박사가 필리핀에서 목격한 상황과 비슷하다. 약사들 역시 적극적으로 항생제를 판매한다. 항생제. 파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항생제가 널리 유통되는 1960년대부터다. 갖가지 브랜드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진행 약들이 출시된 시기였다. 당시는 저중소득 국가의 경우에 약을 대부분 수입했지만 1970년대가 되자 몇몇 개발도상국의 현지 제약회사들이 규모를 키우고 생산량을 늘렸다. 인도 제약업계는 1970년에 새 특허법 덕을 톡톡히 보았다. 인도 정부는 특허의 범위를 제품이 아니라 제조법과 관련해서 규정함으로써 특허가 아직 유효한 약일지라도 국내 업체들이 생산 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직 제조법을 사용하기만 하면 인도 회사들은 외국 회사의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괜찮았다. 인도 회사들은 부유한 나라의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 방법을 찾기 위해 제조법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특허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국 회사가 인도 회사를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하기 매우 힘들어졌다. 인도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제약업이 호황을 누렸고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약은 더 저렴해지고 구입이 쉬워졌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내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들도 매출을 늘리려고 처방약 관련 법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항생제는 구하기 쉽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며 관련법이 약한 데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 보니 중산층 가정에는 약장에 항생제를 늘 상비했다. 언젠가부터 우리 가족은 항생제 복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나는 센트렌을 한 스푼 말고
2스푼 먹어야 했다. 이는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시 전역의 주민들, 심지어 우리보다도 형편이 나쁜 사람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슬라마바드의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프랑스 콜로니란 도시 빈민가가 있다. 그 빈민가의 이름은 역사적 우연의 산물이다. 예전에는 그곳에 프랑스 대사관이 있었는데 대사관은 언젠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했다. 지금 프랑스 콜로니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소유롭 국가의 후손들과 영 딴판이다. 주민들은 상업 중심지와 아주 가까운 도시 한복판에서 살지만 파키스탄에서 소외된 기독교인들이다 보니 이슬라마바드의 무슬림 시민 다수와 정부로부터 비난을 받고 구박당하고 홀대받을 때가 많다. 프랑스 콜로니에서는 하수와 식수가 섞이는 일이 예사여서 갖가지 질병이 창궐했다. 가난한 부모들은 어린 자식이 위협적인 감염증에 걸리면 우리 가족이 늘 그랬듯이 민간요법과 함께 처방전이 없이 구입이 가능한 셉트렌 같은 약부터 써본다.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아이를 데리고 동네 병원을 찾지만은 동네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나며 치료에 필요한 자원이 늘 부족했다. 프랑스 콜로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히바는 이슬라마바드의 최상류층 집에서 가정부로 등골이 빠지게 일한다. 내가 사히바를 만났을 때 그녀는 동네 병원의 의사들이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 못한 감염증 때문에 아기를 잃은 직후였다. 의사들은 왜 아기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두었냐며 사히바를 넌지시 놓고 나무랐다. 사히바는 자녀를 키우는 동네 환경을 바꿀 방법이 없었고 더 부유한 인근 동네 약국에서는 이슬라마바드 곳곳의 약장을 채울 것까지 항생제를 팔아대었다. 사히바의 사회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파키스탄의 내성률은 엄청나게 높은 편이며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렸을 적에 나는 콧물이 나올 때에 셉트렌을 한 스푼 먹는 일이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 내 딴에는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병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한 행동이었다. 약제 내성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약은 구하기 쉬웠고 효과도 있는 듯했다. 아무튼 내 생각에는 그랬다. 나는 주류 종파와 주류 민족에 속했고 좋은 동네에서 살았으며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이용했다. 사회화를 실현시키는 거로 그 사회 체제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관대했다. 사회화와 자녀들을 위협하는 감염증은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그 지역의 심각한 빈곤 상태를 고려하면 불가피했다. 사회화를 비롯한 프랑스 콜로니 주민들은 질병을 퍼뜨리는 주범으로 몰려서 최상류층의 비난을 종종 받았다. 하지만 진짜 주범은 지독한 가난을 낳은 사회체제, 위생과 공공복지를 우선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였다. 나는 당시에 약 복용을 습관을 잘못 들인 우리 가족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을 안다. 전 세계에서 빈곤층을 질병 확산의 주범으로 계속 몰아갈수록 중산층과 부유층도 항생제 내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계속 무시할수록 문제에 대처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 문제는 환자 잘못이 아니라 제약회사들과 그들을 통제해야 하는 정부의 잘못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모두가 더 잘 살 수가 있다. 그 약이라는 게 이렇게 내성이라는 게 강한데 이 약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처방 없이 먹어버리면 참 큰 문제가 되겠군요. 파키스탄 라호르의 또 다른 빈민가에는 가명 사디크는 지역 보건당국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고 모욕감을 느꼈다. 보고서에는 자기 아버지 이슬람이 본인 잘못으로 죽었다는 비난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자신과 친구들의 형편에 맞는 유일한 기분 전환 약제였던 시럽 형태의 기침약을 먹은 후에 죽었다. 그는 그 약을 수년간 먹어온 터였다. 같은 빈민가에 살던 이슬람 친구들은 주말마다 모여 기침약을 각각 한 병씩 마셨다. 이는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즐기던 특별한 활동이었다. 그들은 기름진 길거리 음식으로 간단히 식사하고 충분히 복용하면 가벼운 환각을 일으키는 기침약을 마시고 때때로 카드놀이를 했다. 그 다음에는 각각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몽롱함으로 깨고 이튿날에 다시 일하러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사디크의 아버지는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은 후에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친구들도 모두 깨어나지 않았다. 12명 넘게 죽었다.
모두 똑같은 기침약을 마시고 그런 운명을 맞았다. 당신은 제일 낮은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를 복용한 뒤에 파키스탄인 2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스캔들이 터진 직후였다. 정부 관리들은 혈흔이 더 나빠질까봐 두려워서 재빨리 기침약 소비자를 비난했다. 사디크는 이에 분노했다.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슬람 친구들이 모두 본인들 잘못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주 보건국장은 그들이 중독자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그들이 노숙자보다도 못한 인간 쓰레기라고,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닌 말종이라고 불렀다. 일주일 후에 똑같은 기침의 문제가 이웃 도시에서 발생했다. 이번에는 30여 명의 목숨을 잃었다. 또다시 정부는 국내 제약업계를 등에 업고 완강히 버티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침약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디크는 사망사건과 기침약이 무관하다는 증거를 지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몇몇 신문이 사디크의 청원에 주목했지만 그 사건은 곧 다른 갖가지 사건에 밀려났고 세상은 더 이상 아랑곳하지 않고 굴러갔으며 제약회사에 대한 느슨한 통제는 계속되었다. 라호르의 빈민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굴랍 대비 흉부 외과가 있다. 그 병원에 한두 자선가의 이름이 붙었다는 점은 이슬람 광신도들에게 늘 눈에 가시다. 그것은 국내 최대급 병원이다. 보니 인류와 항생물질 내성균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병상수가 1500개에 달하는 만큼 병원은 늘 아수라장이다. 거기서 의사들은 수많은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다제내성 결핵을 앓고 있다. 사실상 다제내성 결핵은 1차 항생제를 써도 차도가 없는 감염증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항결핵제를 둘만 꼽자면 리팜피신과 이소니아지드가 있다. 다제내성 결핵과 가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굴랍 대비 흉부 외과를 찾는 환자들 대부분은 정말 빈곤하다. 그들은 결핵에 대해서 파키스탄식 정의와 부합한다. 파키스탄에는 결핵은 빈자들의 병이다. 그런 환자 중에서 한 명인 쿨슨 비비는 1년 넘게 굴랍 대비 흉부 외과를 다니며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사디크와 같은 지역 출신이었으며 사디크와 마찬가지로 가난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대접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종종 쿨슨을 비난하며 자신이 처방한 약을 써도 감염증이 낫지 않는다는 까닭은 쿨슨 본인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말해준 치료법을 쿨슨이 충실히 따르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했다. 쿨슨 비비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자신은 의사 지시를 정실히 따랐다고 단언한다. 그녀는 자기가 교육을 조금이나마 받았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자기도 수를 셀 줄 알고 시간을 볼 줄 안다고 분명히 약을 모두 제때 먹었다고 의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의사는 믿음도 없고 관심도 없어 이미 다음 환자에게로 관심을 돌리며 그녀의 진료를 끝내버렸다. 의사 소견은 변함없었다. 흔하디 흔한 소견이었다. 처방 준수하려는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 그 기간은 환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야 병원균이 모두 죽는지 보여준 실험 임상 연구에 근거한다. 어떤 세균은 다른 세균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을 꽉 채워서 약을 복용하는 일은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기 전에 약을 끊으면 일부 세균이 살아남아 내성을 띠게 될지도 모른다. 약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부분을 유효 성분이라고 부른다. 약마다 몸속에서 유효 성분을 방출하는 속도가 다르다. 그런데 약이 유효 성분을 충분히 방출하지 않거나 충분히 함유하고 있지 않으면 세균은 개체군 전체를 말살시키기에는 부족한 양의 항생물질에 노출이 된다. 그 결과 살아남는 세균은 항생제를 가장 잘 이겨낼 수가 있다. 항생제가 경쟁자들을 대부분 죽여버리면 내성균은 마음껏 증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림병리가 더 일어나 불완전 내성에서 완전 내성으로 이행하기도 한다. 그런 식으로 내성균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일정 기간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 당부한다. 콜섬의 담당 의사가 화를 냈던 이유도 그래서다. 그가 판단하기에 콜섬은 한때 치료가 가능했던 병을 매우 치료하기 힘들게 만들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그녀 몸속의 감염균이 약제 내성균으로 바뀌면서
주변 사람들이 더 강력해진 감염균에 노출될 터였다. 하지만 이 주장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약의 선도가 50%에 불과했다면 어땠을까? 환자가 정해진 기간을 꽉 채워서 항생제를 복용했더라도 실은 그 기간의 절반 동안만 그렇게 한 셈이 된다. 환자는 의사 지시를 충실히 따랐지만은 도움을 제공해야 마땅한 사회 전체가 환자에게 도움을 되지 못한 셈이다. 라호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죽인 기침약처럼 해당 약과 그 약의 생산 배급자들이 진짜 주범은 아닐까? 유효 성분 함량이 포장 상자에 적힌 수치보다 적은 약, 잘못 변질된 약, 냉장해야 하는데 고온에서 보관된 변질된 약은 여러 나라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영업 중인 제약회사들은 엄격한 규제 및 시행의 부재로 품질 관리에 소홀해서 불량 의약품을 만들 공산이 크다. 게다가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하다 보니 중국산 성분으로 인도에서 제조된 약이 케냐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온갖 유해 요소가 순진한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 또한 더욱 커진다. 한편으로는 국제정치 빈곤국의 원조 의존성,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가 문제 은폐에 일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받아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을 개발하는 정부는 중국의 국영 제약 회사를 비난하기를 꺼린다. 저중소득 국가에서 판매하는 온갖 약 중에서 적어도 10%는 품질이 나쁘다. 저질이다. 보스턴 대학교의 뇌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열심히 밟던 좌르 와인슈타인은 연구에 착수한 지 1년쯤 됐을 때 특이한 뭔가를 발견했다. 그녀는 기존 항생제의 새로운 조합으로 내성 극복이 가능한지 연구하면서 리팜피신이란 특정 약을 조사하고 있었다. 리팜피신은 항생물질 연구의 전성기에 발견되었는데 수많은 약이 그랬듯이 토양 샘플에서 나왔다. 해당 토양 샘플은 1957년에 프랑스 코트 자지르에서 채취되어 분석을 위하여 밀라노의 르푸티 제약연구소로 보내졌다. 연구소의 두 과학자 피에로 센시와 마리아 테레스 팀발이 샘플에서 발견한 신종 세균은 새로운 항생물질을 만들어냈고 바로 그 물질이 나중에 리팜피신으로 명명되었다. 그 약은 10년쯤이 지난 후에 야 시중에서 나왔다. 1968년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출시되고 1971년에 FDA 승인을 받은 후에 미국에서도 출시됐다. 리팜피신은 곧 1차 항결핵제가 되었다. 리팜피신을 연구하던 와인슈타인은 리팜피신 퀴논이란 화합물로 쉽게 변질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제약회사와 규제기관은 리팜피신 퀴논을 불순물로 간주한다. 간단히 말하면 리팜피신 퀴논이 조금이라도 섞인 약은 시판되면 안 된다. 리팜피신이 리팜피신 퀴논으로 변하는 반응은 특정 환경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데 아스코르브산 같은 물질을 첨가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 아스코르브산, 리팜피신 퀴논으로 쉽게 변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와인슈타인은 호기심과 걱정이 생겼다. 또한 그녀는 궁금했다. 이 사실은 세균의 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와인슈타인은 세균을 순수한 리팜피신과 불순물에 체계적으로 노출시켰다. 또 그녀는 의사가 처방할 만한 양보다 적은 약의 항생제에 세균을 노출시켜 처방 준수를 모의 실험했다. 불순물 대부분은 세균을 죽이지 못했지만 내성을 유발하지도 않았다. 이는 마치 세균을 가짜 약에 노출시키는 경우와 같았다. 그런데 리팜피신 퀴논으로 실험한 와인슈타인은 충격적인 현상을 목격했다. 그 불순물은 내성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리팜피신을 아주 조금만 썼을 때보다 내성을 훨씬 빨리 유발했다. 불순물이 섞인 약을 투여하는 일이 처방 준수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다. 와인슈타인은 실험을 수십 번 되풀이했다. 매번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와인슈타인은 에릭 루빈에게 연락을 조언을 구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결핵 전문가 루빈 역시 그녀의 실험 결과를 걱정스러워하며 와인슈타인에게 친구균이란 다른 세균을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해보라고 권했다. 치구균은 더 현실적인 결핵 연구용 모델 상품이었는데
이는 결핵균이 실험실에서 매우 느리게 자라는 데다 결핵균을 다루려면 강공이 안전수칙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와인슈타인은 또다시 고생스러운 실험을 했다. 먼저 여러 양배지를 따로따로 준비한 뒤에 항생제 투여량을 일일이 기록한 다음 치구균이 어느 농도의 리판빛인 유도 농도 미만을 리판빛인 불순물에 각각 노출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다. 이번 결과는 더욱더 놀라웠다. 불순물에 노출된 세균은 소량의 리판빛인에만 노출된 세균보다 내성이 훨씬 빨리 커졌다. 와인슈타인은 약의 불순물과 내성이 서로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유전자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려고 실험을 수행했다. 새로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저 분자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세균의 내성을 띠게 됐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새로운 돌연변이를 발견했다. 마지막 의문은 불순한 약을 접한 세균이 무수하고 강력한 약과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었다. 와인슈타인은 불순물에 노출돼서 내성이 생긴 세균을 골라냈다. 그리고 선선한 리판피신을 배지해서 추가하고 또 추가해 보았는데 세균은 변함없이 내성을 보였다. 리판피신 양을 아무리 늘려도 세균은 죽지 않았다. 이는 또 다른 뜻밖의 사실이었다. 약제의 내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처방하기 때문도 아니었고 환자들이 복용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거나 불순물이나 변절물이 섞인 불량 의약품을 복용하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이는 제약업의 식품 제조업의 일부가 된 상황과 관련된 문제도만도 아니었다. 내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불량 의약품이 존재하지만 불량 의약품 시판을 막는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